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책이 바로 뭐냐면 평가 문제집이에요. 국어 하 단원입니다. 천재 박용복 선생님의 출판사입니다. 박용복 선생님의 출판사가 아니고 박용복 선생님이 쓴 천재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을 보면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한국 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어 상강의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찍었고요. 이제 2학기 때 배우실 내용인데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한국 문학의 이해고 7단원은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라는 내용이고요. 8단원은 국어의 어제와 오늘,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단원, 10단원 있는데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한국 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문학사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작품을 우리가 4개를 배울 겁니다. 가시리하고 진달래꽃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춘곡, 그 다음에 울타리박, 그 다음에 춘향전, 5개 작품이네요. 좀 어려운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좀 어려울 텐데 요건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색깔이 아주 강렬하죠, 여러분들. 네,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한국 문학의 이해는 가시리, 진달래꽃, 상춘곡, 울타리박, 춘향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시리, 진달래꽃을 보니까 학습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사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사를 한다. 문학사의 흐름입니다. 한국사의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이 고려가요거든요. 고려가요인데 이게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형식상 특징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다음 내용상 특징도 연결되거든요. 그 두 개가 연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했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스러움의 문학, 한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리, 진달래꽃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요소들, 지식 요소 알아두기라고 해서 소단원 지금 실력 쌓기가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냐면 이별의 정한이란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졸업 때까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끼다 이런 뜻이고, 한스러움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을 보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과 한을 아울러 이별의 정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을 나타낸다, 한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겠죠.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작품의 사례는 여기는 빈칸 채워넣기로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고시대라고 해서 고려시대 이전의 시대가 되겠죠. 고대가요라고 하는데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겠죠. 공무도화가는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 곳, 이 네 줄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가 무슨 뜻이냐면 임이여, 도화라고 하는 게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 강을 건너지 마세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대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황조가 바로 뭐냐면 꾀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희라는 여자와 화희라는 여자가 이제 각각 왕비였죠. 근데 둘이 이렇게 싸운 거예요. 싸워서 치희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거부해서 혼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노래를 부르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조가란 작품, 공무도화가란 작품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또 당연히 배우겠지만 여기에도 여러분 미리 학교마다 이 작품들을 문제를 붙여서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게 좋죠. 고려시대의 노래 고려가요 가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가시리겠죠.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이별 노래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가요 중에서는. 근데 이 두 개를 구별하시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가시리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서경별곡은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시리, 서경별곡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의 한시 중에 송인이라고 해서
이 송은 보내다 이런 뜻이고요. 보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님이라는 뜻입니다. 님을 보내며 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대동강물의 풀빛이 파릇파릇한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고 나서 이별의 눈물 흐린다. 이게 되게 핵심이야. 그 대동강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더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대동강물이 절대 마르지 않는데 이별의 눈물 내가 맨날 흘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과 한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작품은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 조선시대는 시조가 가장 핵심인데 황진이의 시조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모르겠느냐 있으라 했다면 가려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게 황진이의 시조거든요. 임과 이별하고 임을 보내고 나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용 아리랑입니다. 뭐 아리랑도 당연히 이제 아리랑, 아라리오 뭐 이렇게 여러 개 아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과 이별한 내용이겠죠. 현대시에서는 김서울의 진달래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실이란 작품과 이 진달래꽃이 실려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문학의 역사에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작품의 맥락을 이어가는 작품들이거든요. 그 계승한 작품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음보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작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음보율이라고 하는 것. 음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뭐냐면 음수율은 글자 수가 일정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음수율이고요. 음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음보자예요. 하나 일정한 리듬이잖아요. 우리 걸음 걸 때 뭐 이상하게 걷지 않잖아요. 일정한 리듬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게 바로 걸음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웨이로다. 사원보잖아요. 사원보. 그런 걸 이제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이 두 작품은 음보율이 똑같아요. 둘 다 3음보입니다. 세 번에 끊어져서 나타나요. 가실이 있고 나는 뭐 그냥 여음구입니다. 얼쑤 이런 거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얼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시를 끊어있는 단위인 음보라고 하는 게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운율인데 일정하게 반복되는 음보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3음보와 4음보입니다. 이게 가실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3음보로 공통점이 되는 거죠. 4음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조라고 하는 게 바로 4음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음보 율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게 연결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출제될 경우가 높은 게 고려 소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것은 가실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제 고려 소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 즉 고려 소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보면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노래가 바로 고려 소교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려 가요라고 하면요, 여러분.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게 있고 고려 가요에 고려 소교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려 소교는 주로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고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주로 귀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평민들이 주로 불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진 게 바로 고려 소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게 고려 소교다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경기체가는 별도로 얘기하죠. 귀족들이 불렀는데요. 이거는 지들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대단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자부심이 나타나 있고 향락적이고 좀 퇴폐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잘 이어지진 않고 한 작품만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고 결국 뭐냐면 이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가볼게요. 보세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됩니다. 자,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됩니다.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문자가 기록된 거는 한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려시대 때 한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한자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자로 한글로 기록이 된 거죠. 정착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평민이 지었다가 궁중에
소각가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중음악으로 쓰이는 거죠. 참 이런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인데, 자 이런 거예요. 사랑과 이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절실하잖아. 임에 대한 사랑이 절실하단 말이야. 그게 왜 궁중음악으로 쓰였을까요? 임금에 대한 사랑, 신하가 임금에 대한 사랑을 절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차용해서 이제 궁중에서 이제 음악으로 쓰였던 거죠. 수용되고 개편되면서 신하, 궁중의 악공, 관기 등이 작자청으로 참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징은 보면 특징은 삼음보가 기본이고 3, 3, 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외울게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뭘까요? 예, 고려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컵라면 제일 좋아했답니다. 컵라면 물을 붓고 나서 몇 분 후에 먹어요 여러분? 몇 분 후? 3분 후에 먹죠?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3분 후입니다. 3이 뭐예요? 삼음보입니다. 삼음보. 분이 뭐죠? 분이 뭐죠? 분연체라고 하는 겁니다. 분연체. 후는 뭐죠? 후렴구.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분 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컵라면 3분 후에 먹었어. 삼음보, 분절체 또는 분연체. 후렴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삼음보고 3, 3, 2조라고 해서 가시리, 있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3, 3, 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분연체는 비슷한 말이 뭐냐면 분절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연장체라고도 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연장체라고도 해요. 이런 단어들이 어휘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절마다 후렴구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후렴구가 덧붙여지기도 해요. 가시리 보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후렴구가 뭐냐면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님과 이별했는데 갑자기 태평성대 하대요. 태평성대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후렴구는 이 가시리라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후대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소박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고려 소교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을 한눈에 보기. 가시리라는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제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강의는요. 순수하게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어상에서 우리 연습했지만 순수하게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이런 특이한 내용들 설명하겠지만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용 설명 다 하지 않아요. 내용 설명은 여러분들 우리 또 다른 강의 내용 정리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순수하게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부탁드리는데 순수하게 문제풀이 강의인데 왜 내용 설명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용 다 안 읽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문제풀이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잖아. 그치? 국어 상할 때 했었죠. 자, 고전시가입니다.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라는 얘기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서정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민요적이다. 아무래도 삼음보이기 때문에 민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요는 삼음보, 사음보가 되게 많죠. 민요가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이런 민요들이 있거든요. 삼음보예요. 애상이란 말은 너무 중요하죠. 애상은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애상적입니다. 임과의 이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외우셔야죠, 여러분. 3, 3, 2조. 세 글자, 네 글자. 이건 음수율.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음보입니다. 후렴구를 제외하고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를 제외하고 각 이행입니다.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위증질과 대평성대. 날라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함은 아니올셔라.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렇게 두 줄씩 전부 다 나타나거든요. 분연체, 연이 나뉘어지는 거 분연체라고 얘기했죠.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가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결한 형식과 간결하죠. 간단합니다. 소박한 시어를 사용해서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고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가실이죠. 고려가요가 뭐냐? 가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승 과정에서 나는 여음은 얼쑤 아싸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보시면 되고 후렴구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고려가요 가시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1년, 2년, 3년, 4년인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원망이 나타납니다.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원망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잡사와 두얼이 많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있어요. 체념하고 있습니다.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프로 잠깐 그리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아이고, 깜짝이야. 1년, 2년, 1년, 2년. 원망이 고조. 그 다음에 2년, 3년. 다시 4년. 이렇게. 원망했다? 원망이 점점 고조돼? 체념해? 이렇게 체념해. 그 다음에 다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도표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개인의 감정 노래한 거죠. 역시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 마치 복붙한 것 같네요. 복사 붙이기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네요. 임과 이별, 승화된 이별의 정환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런 거 있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라고 해서 이별의 한스러움을 좀 승화시키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좀 정돈이 돼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화된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사문보 율격입니다. 수미상관 구조예요. 맨 첫 줄하고 나보기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마지막에 나보기 역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라고 해서 수미상관 구성을 보이고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정법이 쓰였죠. 가정법, 시상을 전개합니다. 시적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통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짜임을 벌리면 1년을 보면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임에 대한 축복.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체념, 축복,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의지, 뭐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떠난 님에 대한 축복.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려드릴게요. 가시는 걸은 걸 노이 각분이 들여 밟고 가세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임에 대한 희생이었죠.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반어법이 나오면서 인고의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달래꽃의 전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모아보기 한번 가볼까요? 시험 출제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실이라는 작품은 사랑하는 이미 떠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연으로 나누어진 걸 뭐라고 합니까? 분연체라고 하죠. 또는 분절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뭐가 있어요?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가 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임에 대한 태도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합니다.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해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시리의 특징이었어요. 태도입니다. 진달래꽃을 보니까 사랑하는 임이 떠나는 상황을 나보기가 껴워 가실 때에는 가정하고 있죠. 처음과 연이 마지막 유사해서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요. 수미쌍관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 기억하시면 되죠. 뭐. 임에 대한 태도는 자, 요거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희생적 태도로 임을 축복한다. 제가 아름다다 진달래꽃 뿌릴 테니까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세요. 잘 되길 빌게요. 이게 표면적이지만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당연히 이면적으로는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두 가지 표면적이고 이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을 보니까 이별의 포인트 두 번째죠.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과 함께 한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겠죠. 이게 첫 번째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공통점인 특징이죠. 그럼 7번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삼음보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삼음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삼음보. 음보율이라고 써야 되네요. 음보율, 음보율 이렇게 되겠죠. 음보율 이렇게 됩니다. 시를 끊어 읽는 단위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한다. 음보율입니다. 두 작품은 세 마디씩 끊어 읽기가 반복된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삼음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음보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삼음보로 끊어진다는 게 특징적이죠. 자, 포인트 세 번째는 시어 진달래꽃의 의미를 보시면 자신의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한 시적 화자의 진달래꽃은 뭐냐? 분신입니다. 분신.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 홍랑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 있는데 이런 시조가 있어요.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님에게 보시는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나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 맷버들이라고 하는 게 진달래꽃하고 똑같은 소재. 뒤에 아마 문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삼위인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면서 임금에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봄에는 뭘 보내고자 하냐면 매화를 보내거든요. 여름에는 님의 옷을 만들어 보내고 가을에는 청광이라고 해서 뭐 달과 별의 정기를 보내고 겨울에는 뭐 양춘과 해라고 해서 보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매화라고 하는 게 매화를 보내겠다. 이게 진달래꽃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 네 가지도 전부 다 뭐 진달래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임에 대한 아름답고 간결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진달래꽃이. 떠난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도 있죠. 원망과 슬픔도 있죠. 임에 대한 헌신과 희생, 순종적인 마음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진달래꽃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소단원 실력 쌓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작품별로 특징을 보겠는데, 어디를 보냐면 가실이라는 작품의 핵심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작품 내용 위에 자세한 해석은 물론 선생님이 지금 말하면서 전부 다 풀겠지만 앞에 더 자세한 해석은 우리 앞편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대비 특강이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문학작품은 아시겠죠? 시상전개와 화자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실 거예요?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이 나타난다. 원망이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망이 고조된다. 그 다음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소극적이게도 체념하고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있어. 후회를 기약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체념한다. 마지막에 가시자 서러님.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서럽게 하는 님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소망과 기원의 의미가 나타나 있죠. 다시 돌아오리라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어.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특징 볼까요?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요. 332조가 기본입니다. 어떻게 끊어요?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끊습니다. 아시겠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끝나요. 다소의 가감을 보이는 말이 이렇게 어렵니 얘들아? 더할 가자에 덜하다 감자거든. 그러니까 글자 수가 한 글자 두 글자씩 덧붙여지기도 하고 한 글자 두 글자씩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소의 가감을 보이는 삼음복격이다 이런 겁니다. 각연 이행의 분연체 또는 연장체라고 얘기했죠. 이며 기승전결의 구조. 그러니까 보통 사단 구성이라고 하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되는 노래가 음악서에 실려서 정착되면서 여음과 후렴구가 삽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음과 후렴구가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법을 사용하고요. 왜? 가실이 있고 반복법이죠. 간절하고 애절한 순수한 우리말의 시어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적이죠. 됐습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실력 쌓기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문제 바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보시면 3음부의 율격이 나타난다. 맞아요.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었다는 게 가시리 동일한 시구가 반복됐죠.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은 뭐랑 기억하냐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과 비교하셔야 돼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은 적극적이거든요. 같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각 연마다 후렴구에는 분연체이다. 맞죠? 2번을 가볼까요? 이 시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미 화자를 떠나려고 한다. 맞죠? 떠나려고 하는 거니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했죠. 화자는 임을 붙잡고 싶어 한다. 당연히 맞겠죠. 화자는 임을 붙잡고 싶어 한다. 당연히 맞죠. 이미 화자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틀렸어요. 화자가 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겠죠. 그런데 이미 화자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화자가 원망과 애원을 드러내고 있다. 맞고요. 화자는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부분에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까요? 이 시의 시상전개 순서에 따라 보기에 A에서 D를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 먼저 나오겠죠. 원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망이 고조되는 거죠. 비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망이 고조되고 있어요. 애원의 고조. 원망과 애원이고 애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D가 나오겠죠. D는 절제와 체념입니다.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렇게 얘기했고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해서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C, B, D, A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을 볼까요?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는데 기역은 위증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주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각 연마다 형태가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형태가 변화하지 않죠. 보면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위증절과 대평성대 똑같잖아요. 각 연마다 형태가 변화한다. 틀렸고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한다.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반복법이 쓰였죠. 반복, 위증절과 대평성대 계속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렴구고 반복되면서 통일성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자의 정서와 호응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자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태평성대라고 하면 임금 앞에서 궁중음악으로 불리는 거니까 임금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와 연결되는 게 아니죠.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뭐 때문일까요? 3년 때문이겠죠. 3년 때문에 잡사와 두어리 많은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까 봐요. 서운하면 안 올까 봐 제가 잡아두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봐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 올까 봐 요걸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넘어갈까요? 자, 자료 더하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더하기 먼저 볼게요. 자료 더하기 보면 자, 고려가요의 후렴구들이 나와요. 고려가요 후렴구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동동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동동이란 작품 보면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이라고 해서 송도란 말이 좀 어렵죠. 예, 송축이란 뜻입니다. 송축이란 말이 더 어렵죠.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해서 축복하다 이런 뜻이야. 예찬하고 임에 대해서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송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모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송도와 연모의 정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에요. 아으 동동다리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 동동이라고 하는 건 북소리를 의성어, 북소리라는 의성어를 흉내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랑 가시리랑 작품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습니다. 이별의 한스러움을 담고 있어요. 위 두어렁성 다링디리 이것도 뭐 음악 악기를 흉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을 비롯한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후렴구들이 있어요.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정석은 이 정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정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석이라는 악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아, 도라,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유덕하신 님과 덕이 있으신 님과 여해아와지이다.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자 앞에가 계속 불가능한 상황이 한 5줄 정도 나온다. 이게 된다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줄만 얘기해 줄까? 사각사각 소리나는 모래벼랑에 군밤을 닷대를 심습니다. 그 군밤이 우미도다 쌍이 난다면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볼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다음 이어지는 후렴구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후렴구의 특징입니다. 자, 청산별곡이라는 작품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수능에도 나온 작품이에요. 삶의 고뇌와 비애, 시련의 앞슬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청산별곡인데요.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얼마나 경쾌합니까? 이것도 역시 내용과 관계가 없어요. 노래의 흥을 돋우면서 리을 이응이라고 하는 음의 연속으로 음악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산별곡에 나오는 후렴구예요. 이렇게 덧붙여지는 자료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실이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 정리를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볼게요. 내용 학습 보면 자,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죠. 자, 보시면 볼까요?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면 화자의 상황을 보시면요. 화자의 상황은 이미 자기 곁을 떠나고자 한다. 이미 자기 곁을 떠나고자 한다. 이게 바로 화자의 지금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화자의 욕망, 화자는 뭘 하고 싶어요? 이미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다는 게 바로 화자의 욕망이 되겠죠. 그 다음 화자의 염려는 내가 붙잡게 된다면 임의 마음이 상해서 이미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화자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기원은 바로 뭐냐면 화자의 소망은 이미 가시자마자 곧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이게 바로 화자의 소망이 되는 거겠죠. 가실에서 반복되는 구절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다음 구절 인원에서 반복되면서 얻는 효과가 뭐냐. 반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때? 리듬감, 운율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노래에 리듬을 조성한다. 특히 얘는 염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쑤, 아싸 뭐 이런 거라면 위증증과 대평성대라고 하면 후렴구잖아요. 시적 감흥을 북돋아준다. 얼쑤, 아싸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감정이 북돋아되는 거죠. 이에 더해서 위증절과 대평성대는 시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똑같이 계속 나타나니까. 나난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시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시각적으로 겉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연이나 장을 구분짓는 역할도 한다. 그게 바로 후렴구 위증절과 대평성대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가시리에서 반복되는 구절과 관련해서 물음에 답해보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시리의 후렴구 대평성대가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지 다음을 참고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 그랬는데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이다. 민간에서 구전됐어요. 지금까지 전해온 것 중에서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에 의해 음악서에 실려서 정착된 노래들이다. 가시리의 독특한 후렴구는 궁중음악을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기 위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서 추가됐을 것이다. 궁중음악으로 쓰였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끊겠습니다. 가시리까지 할게요. 물론 그 뒤에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집중력이 딱 30몇 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잠깐 복습하신 다음에 그 뒤에 진단할 것은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